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조짐에 지난 2013년 미국의 유동성 축소로 긴축 발작을 경험했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 내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희노 교수, 송영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2023년이 돼야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인데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내년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뭐 비둘기파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매파로 돌아선 건지, 그리고 정말로 금리를 내년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매스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명 인사, 뭐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탑 10 안에 들어올 정도로 그 매스컴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네.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언론 플레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깔고 전제로 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 또 한 가지 저는 블라드에 대해, 제가 블라드의 행적을 쭉 그동안 한 14년 동안 봐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기본이 뿌리서부터 공화당이에요. 따라서 트럼프 있을 때는 엄청나게 트럼프의 정책을 북치고 장구치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강력하게 연준에서 바람을 잡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인식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됐잖아요. 이제 민주당의 바람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라드 그 사람의 말에 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고,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점도표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내년 말고 내후년에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봤더니 1.5에서 1.75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은 사실 0.0에서 0.25%인데 0.0에서 0.25인데 거의 1.5%를 올려야 돼요. 2년 뒤에 1.5에서 1.75까지 가야 된다는 연준 위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게 1.0에서 1.25 사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래도 1%포인트는 높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높게 본 사람이 0.5에서 0.75였어요. 불과 석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금리 인상에 18명의 그 점도표 찍는 사람들 중에서 1.5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연준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식이, 야, 그 인플레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 태풍처럼 몰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블라드라든지 뭐 카시칼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로젠그렌이라든지 메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별 의견이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이거 가만 놔두면 인플레 상당히 심각해지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준 안에서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 그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신 교수님은 일단은 뭐 개인 한 명의 의견에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연준 의원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이인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대체적으로 그 동의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옐렌 재무장관이죠. 사실 옐렌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연준 이사회 의장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면은 사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관할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무성에서조차 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제학자들 최근 한 2, 3년 동안 경제학회나 뭐 이런 데서 모임할 때 이제 옐렌 같은 경우에 상당히 뛰어난 경제학자였고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0% 근처의 금리가 통화시장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참 쉽지가 중요하죠.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긴축 발작이라든지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거에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지금 타이밍을 잡는 데서 무척 어려운데 연준뿐만 아니라 재무성에서도 그 통화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봐서 그 몇 사람의 어떤 매스컴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전체적으로 그 경제학자들이나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약간 좀 정책 절차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지금 미 연준의 어떤 정책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인데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소하는 당분간 지금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논의를 하면서 뭐 테이퍼링을 어떤 규모로 언제까지 실시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신호를 계속 시장에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끝난 순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 이제 예상보다 빨라질 거는 분명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연준의 어떤 공개된 그 스테이트먼트 이런 걸 보면 내년 말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테이퍼링을 논의하기에는 이제 논의하는 것은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금리 인상까지는 좀 그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연준이 어떤 매파로 변신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약간은 좀 시기상조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 신 교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연준 의원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인플레에 대한 좀 경계심을 드러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해서 좀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과 이 연준 의장의 어떤 시각차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인플레에 대한 시각, 걱정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될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옐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옐런은 2016년도에 연준 의장을 그만두기 전에 6번을 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금리 인상을 6번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저항을 받고 옷을 벗고 나오면서 그 바톤을 파월한테 물려줘서 파월이 2017년도에 또 4번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옐런서부터 파월에 이르기까지 10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6번, 4번이니까. 네. 그때 왜 그랬냐 하면은 그 공식 이름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였어요. 정상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이 파월이 계속해서 4번을 올렸다가 트럼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나 너 해고시키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오니까 이 연준 의원들이 의장을 포함해서 파월이 그냥 폭 쪼그라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옐런이 2016년도에 아주 총대를 메고 정책 정상화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는 인플레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였냐? 이렇게 엄청난 양적 완화를 3번, 4번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게 미쳤다. 그래서 자산 시장을 정상화 갖다 놓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겠 거다 하는 것이 뿌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옐런이 최근에 재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금리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은 인플레를 빌려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목적은 뭐냐? 그 후로부터 증시는 더 올랐거든요. 자기가 올렸을 2016년도보다도 지금 연일 지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저는 옐런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고 자산 시장의 과도한 버블이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양적 완화가 됐던 금리를 올리려면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핑계가 인플레다. 제 포인트는 인플레가 설사 2%에서 별로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양적 완화 뭐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준이 테이퍼링서부터 금리 인상을 저는 조만간 실시할 것이다. 금년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본격적으로 나서서 목적은 뭐냐?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는 자산 시장을 일단은 아주 안정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게 저는 연준과 옐런과 파월과 이 금융가의 모든 사람의 컨센서스라고 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예를 들면요 4%다 그러면 당장 금리를 올리겠죠. 그럼 3% 못 될 건데 목표는 2%잖아요. 3% 같으면은 액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냐 4%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옐런과 민주당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의 모든 사람들은 연준을 포함해서 자산 시장의 과잉 버블을 이거를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전 인플레는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하나의 저는 핑계라고 보는 거죠. 자산 시장의 안정.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죠. 주셨는데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와 또 자산 시장 버블 다 걱정될 만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뭐 자산 시장 버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의식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현재 상태가 진짜 세계 역사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풀어놓은 전 세계적으로 상태거든요. 좀 유동성 풀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를 아마 우리가 좀 겪겠죠, 어떻게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러면 늘어난 유동성이 한 번만 인플레이션 딱 일으키고 나서 많으냐? 저는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둘 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 의존을 하는데 이게 혼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 없앴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되질 않고 저 사람 올렸으니까 내 임금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쪽 임금 이쪽 임금 올리면 저쪽에서는 우리 임금 올려줬으니까 우리 상품값도 올려야 되는데 이 악순환이 가장 두렵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파월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파월이 어떻게 보면 예측도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도 이야기를 하는 바람도 것들, 같이 담는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좋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서로들 임금 올리고 뭐 물건값 올리고 이러지 마십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 풀린 것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시장에서 그거를 겪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재수 본부장님께는 저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국채금리 상승 움직임들을 좀 보면은 쉽게 표현해서 장기 국채는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단기 국채는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걸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 전망 추이입니다. 지금 그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반면에 물가 상승률 전망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고용은 이렇게 좀 더 좋아져가지고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하여튼 미국 경제가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이런 어떤 호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 외의 호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로 아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금년 내년에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과잉으로 좋아지면 이제 그 이후 202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몰아쓰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 정책의 여력도 떨어지고 그렇겠죠. 이제 금리를 또 내년 말에 올린다고 치면은 이제 통화 정책 쪽에서도 이제 경제를 압박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 그 3, 4년 이후에 어떤 그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이제 10년물에 국채 10년물에 반영이 되면서 아마 그 좀 어떤 커브가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기는 국채 금리가 오르고 뭐 장기 국채는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뭐 플래티닝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한 주 한 주 단위로 보면 그런데 저는 그 1년, 2년뿐만이 아니고 그 초단기물들이 많거든요. 초단기물들 금리가 최근에 그 폭으로 보면 조금 올랐어요. 근데 상승폭이 율로 보면 워낙 얘네들이 낮은 상황에서 그 조금 올랐는데 율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기물이 많이 오른 것은 저는 그동안 이 단기물이 굉장히 금리가 낮았었어요. 거의 한 서너 달 동안 거의 뭐 0.01%, 0.02%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금리를 올릴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정책이 내년에는 올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단기물이 저는 오른 것이 있다고 봐서 저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그거 보고 몇 달 움직임을 보면 그 엊그저께 연준 그 FOMC 회의 이후에 전 종목이 다 올랐어요. 전 종목이 뭐 1개월서부터 30년까지 전부 리프트업이 돼 있는데 초단기부터 초장기부터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이제 그 아까 2년짜리가 조금 많이 올란 것 같이 율로 보이는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라서 그런 것이지 이게 뭐 소위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 플래트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나쁜 신호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 주 또는 한 달 움직임을 가지고 플래트닝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전 어렵고 저는 계속해서 이 수익률 곡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여기 지금 보세요. 장기 금리가 얼마까지 갈 거냐고 봤더니 얼마 안 있어서 3%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 연준 위원 18명 중에서 3%까지 가야 된다. 그게 정상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서서히 올려서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도 원하는 증시 안정화를 취하면 이게 저는 연준의 목적이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의외로 만약에 물가가 예상외로 8월 달 우리가 이제 잭슨 홀에 미팅이 있는데 엊그저께 연준 그 의장이 그랬거든요.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전부 우리 검토하고 있다. 테이퍼링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이 substantial progress냐 했더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8월 달에 잭슨 홀에서 뭔가 터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사이에 물가가 예상외로 물가가 가라앉지 않으면 저는 의외로 금년 말쯤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상존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의 상황도 좀 감안을 하고 좀 8월 달에 왜냐하면 어떤 아까도 얘기가 얘기했잖아. 18명의 연준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다르게 얘네들이 전망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연준 위원이 지금 전체 18명이고요. FOMC는 지금 11명인데 그 6명의 그 이사회 말고 나머지 17명은 전부 뭐냐 하면 저 11명은 전부 연준 사람이거든요. 연준 은행 사람들이 연준 은행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은행이에요. 은행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너무 낮아가지고 은행업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박수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배경을 깔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내년 정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아니면 뭐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가 되는 상황일 텐데 사실 앞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긴축 발작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었는데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성을 이제 풀었다가 축소를 하면서 그게 이제 신흥국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그래서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글쎄요. 2013년에 있었고 뭐 2015년, 18년에도 일부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부분은 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예, 결국 이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운을 띄우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사실상 정책이 발표될 때는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를 예상해서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다 행동을 취할 걸 해놓게 되거든요. 미리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플래트닝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금리 조만간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도 플래트닝이 어떤 경기가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넘어가는 그런 신호가 되기엔 조금 이상해요. 지금 저희가 과거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죠. 호경기라고 그럴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드 커브가 우상향했다면은 어느 정도 그게 실현이 된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실현도 안 되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벌써 바뀌는 거 봐서는 이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 되는 거는 기대를 반영하는 건데 결국 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옐렌, 뭐 파월 해가지고 이미 운을 띄웠고 그것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긴축 발작은 이번에는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 같은 게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 버난키가 벤버네키 처음에 이 긴축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그 양적 완화에서 언젠간 돌아가겠지 그렇지만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저 사들이던 채권들 다 뭐 받고 돌려주고 뭐 이럴 거예요.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막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주식시장이니 뭐니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연준의 관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그냥 건드리면은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뭐 한 반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들도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국 금리를 뭐 한꺼번에 뭐 2노치, 3노치 해가지고 1% 가까이 올려버리면은 그 자체로서 발작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행동만 안 취한다면은 이번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플래트닝에도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좀 뭐 미리 학습 효과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뭐 기대는 있거든요. 예, 저도 뭐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뭐 테이퍼링이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고 또 네.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에 있던 그런 선진국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선진국의 금융시장 그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2013년 그때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때보다는 굉장히 좀 덜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글로벌 금융 완화 양적 완화를 그 실시한 기간을 따져 보면 예.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한 5년 넘게 그게 네. 양적 완화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한 1년 조금 더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미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시장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그 양적 완화에 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방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당국이나 시장이 이미 이제 그때 당시에 학습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정책 당국도 계속 어떤 그 테이퍼링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시장에 알려줄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계속 반응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어떤 테이퍼링은 지난번과는 달리 굉장히 좀 질서 있는 테이퍼링 내지는 정돈된 테이퍼링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텐트럼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다. 뭐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6월 19일 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테이퍼링 텐트럼이 발생을 했을 때 네. 850억 달러 사들이던 거를 650억 달러로 200억 달러 줄였어요. 한 달에. 네네. 850억 달러를 사들인 거를 650억 달러로 200억을 줄였더니 막 그날서부터 그냥 증시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이 아니고 미국의 주가가 3일 사이에 뭐 4% 5% 이렇게 빠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석 달 만에 이거 없던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게 테이퍼링 텐트럼이거든요. 네, 테이프 텐트럼이죠.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얼마로 늘렸냐 하면요. 500억, 국채 500억, 그다음에 MBS 200억 해서 700억으로 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네. 800억, 400억으로 1,200억으로 월 1,200, at 1,200이 최소 이렇게 했거든요. 네. 문제는 아까 우리 지금 주제가 테이퍼링 텐트럼 일어났거냐 맞거냐 하는 문제인데 얼마나 줄일 거냐는 것이죠. 그렇죠. 폭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줄일 거냐. 예. 이전에 얼마였어요? 700억이었어요. 네. 500억, 200억 합해서 그렇죠. 700억. 그리고 금년 초 1월 27일 날 800억, 400억으로 1,200억으로 늘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돌리면 어떻게 돌릴 거냐? 700억에서 1,200억으로 늘렸으니까 그걸 500억을 줄인다라고 하면 텐트럼 오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의 특징은 뭐냐면 줄여나가되 스케줄별로 한 달에 얼마씩 줄여나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정도에 걸쳐서 얼마에서 얼마 줄여갈 거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확률이 높은 거는 1,2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되물리는데 그 뭐 500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500억 달러를 1년에 늘려서 줄일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달에 한 40억 달러씩 조금씩 줄여나간다. 따라서 어쨌든 모든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는 얼마만큼 줄일 거냐라고 보는데 상당히 줄이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일 거고요. 궁극 목적은 뭐냐? 주가 조정 좀 받아야 된다. 주가 좀 조정 받아야 이 정책이 노멀라이즈 된다. 이 생각이 저는 옐런의 머리에 그리고 벤 버냉키의 머리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뭐 찔끔찔끔하는 이런 정도의 테이퍼링은 없을 거다. 저는 상당히
좀 조금 충격적인 그런 테이퍼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조금 충격을 준다는 거를 참 예단하기 어렵고 이만큼 줄였을 때 이만큼 충격을 줄 거다라는 계산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앞서 배재수 본부장님 말씀하신 질서 있는 테이퍼링을 가능하게 할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테이퍼링이 뭐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이게 금융시장에 뭐 얼마나 될지 모르는 충격을 주게 될 텐데 이게 뭐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품을 빼는 정도의 효과를 그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파장을 낳아서 또 다른 작은 긴축 발작을 또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어떤 건강 상태가 그렇게 견고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상태는 사실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과거 1년 반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빈사지경이었지 그렇죠. 알아두었죠, 뭐. 예, 마이너스 30% 이런 성장률까지 도저히 상상 못하는 그런 일. 충격을 결국 줬습니다. 지금 이 옐렌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재무성이기 때문에 통화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시장 법을 좀 억제해야 되고 그쪽이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살아나는 경기를 그 목적을 위해서 뭐 그건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 시장이 어떤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 변종 때문에 사실 코로나도 저희가 완전히 극복했다는 얘기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변이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그 어떤 실제적으로 소비니 뭐 이런 거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목적인데 그거를 얻는 것이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 자산시장 법은 일단 없애십시오 이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좀 그 억제된 상태로 당분간은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실물 시장이나 이런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지를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자산시장의 법을 그거 없애는 쪽으로 갑시다. 그거는 분명히 목표는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내지 중기에서는 실물 시장에 대한 회복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부장님 어떠세요? 아까 질서 있는 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충격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자산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 미국 같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주택이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많이 낀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 보면 이게 잘못하면 어떤 가격 하락과 매수 간의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투매가 일어나면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방법 또 아니면은 그 테이퍼링 또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여튼 거품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걷어내는 게 노력이 필요하겠죠, 분명히 거품을.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2013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쌓여 있으니까 조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그 2013년 당시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어떤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면서 자산 시장의 어떤 안정화도 도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그런 위험, 그 자산 그 버블을 빼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위험 그런 부분은 뭐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정교함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년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하원이든 상원이든 집권당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상원은 지금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하원도 지금 그 전 선거에 비해서 민주당의 우위가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연준 의원들은 딱 한 명을 빼고 다 공화당이라고 보면 돼요. 한 명만 네. 민주당. 예. 브레나드라는 여자만 그 민주당이고 나머지 당적이 전부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출신의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전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연준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濃厚한 연준이 되어버렸어요. 파월서부터. 옐런까지는 그래도 학자의 소신이 있어가지고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연임이 못 됐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보면 저는 내년에 총선,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바로 앞두고는 못 하겠지만 내년 초 어쩌면 금년에 저는 오히려 칼을 뽑아서 그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통화 정책을 하기가 연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지적합니다. 사실 지금 뭐 미국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또 결정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꾸려 나갈 것인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인상을 할지 아니면 뭐 두 차례가 될지 아니면 아예 못 할지 우리도 내년 3월에 대선이라는 아주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한국은행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주열 총재께서는 심지어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신 상태인데 그거 역시 운을 띄는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거든요. 시그널을 보내는. 시장에다가 근데 저희가 일단 미국이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안 올리는 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글로 가면은 저희 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올린 상태에서는 충분한 뭐라 그럴까 핑계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죠. 자본 유출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선제적으로 올리는 게 얼마나 가능하냐? 그건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극복이 훨씬 더딘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마음에 훨씬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근데 지금 물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 조짐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건 금리 인상을 책임지고 있는 금통위 위원들, 개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좀 더 있거든요. 미국은 그 양적 완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는 많이 늘었죠. 자산시장 버블이 이 금리가 낮은 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수요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 이거를 회복되는 걸 찬물을 끼얹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보다 먼저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저는 사실 미국에서 올해 한 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 뭐
그 이주열 총재님께서 그 신년사라든지 참 신년사가 아니고 창립 기념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5월 검통위 그 의사로 발언들을 봤을 이런 때. 쪽에서 보면 이미 이제 연말 금년 내로 하여튼 연말이 되겠지만은 네. 한번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사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그 실질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어떤 물가 전망이 한 1.8%,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이 1.8%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 보면 3년 국채 금리가 1.2%예요. 그러면 실질 금리는 거의 지금 제로 내지는 뭐 마이너스 쪽에 가 있고 특히 뭐 단기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0.5%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충격 때문에 지금이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불균형이 너무 지금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 가격 상승세, 특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지금 어떤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 구입과 관련되고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런 가계 부채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금융 불균형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이렇게 제거를 줄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이런저런 금융 충격 내지는 실물 경제 충격이 올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통화 정책 여력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올려놔서 혹시 그런 어떤 미래에 있을 충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하여튼 금리 인상을 조만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금년 말이 될지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고 또 하나는 미국보다는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하는 게 맞다 보세요? 예, 왜냐하면 그 자본 유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예, 거군요. 미리 이제 뭐 지금 다른 뭐 신흥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그거 걔네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좀 미국보다는 금리를 좀 먼저 올려두는 게 좋지 않나. 금융시장 안정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본 유출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 각종 당위성들은 깔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랑은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그렇게 작은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한국은행은 뭐 저는 그 뭐 한은의 독립성 그 사치스러운 이야기라고 봐요. 그 문제는 한국은행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가가 문제지. 만약에 정확하게 보고서 정부와 같은 생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또는 낮춰야 된다 그럼 좋죠. 문제는 한국은행이 계속 틀려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션 해보면은 M2 증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면 반드시 예외 없이 1년 반 뒤에 물가가 굉장히 따라왔어요. 그때 한번 설명해 주셨던 지표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법칙이 계속 맞다고 하면 금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2.6%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요맘때는 3% 4%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물가가 4% 5%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한은법에. 영시가 돼 있죠. 여태껏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저는 우리 본부장 말씀 맞다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미국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물가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 이면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한은이 굉장히 통화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를 올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서둘러서 올리는 것이 정답이다. 올릴 거냐? 저는 못 올릴 거다. 왜?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 임기가 곧 끝나시거든요. 내년 초에.
연임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하시고, 임기가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예. 그야말로 하는 총재다운 하는 총재가 되시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흔들림에 좌우되지 유연하게. 않고 과거 이성태 총재가 그랬던 것처럼 2008년도에 소신 있게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저는 금년 내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25 내지 50 정도 올리는 BP를? 것이 예. 정답이다. 가계부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득되는 부분도 더 많아요. 예금이 더 많기 때문에 물가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자는 거 자꾸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국은행 물가 안정해야 된다. 이번에 잡은 물가 안정을 또 못 잡는다고 하면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과연 미국 연준의 결정과 또 우리 한은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 배재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